엔비디아에서 우주용 AI 칩 플랫폼을 발표를 해요. 이제 그쪽으로 수요가 발생될 거라는 거를 미리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 패널 업체들 중국 쪽이나 국내에서도 여기가 수요가 신규로 발생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술 개발 쪽을 그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실리콘 기반의 패널이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을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그런 시장도 있구나 라고 하는데 추후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뉴스에 간헐적으로 점점 주기가 짧게 계속 뜰 거예요. 발사 비용이 좀 해소가 돼서 그럼 다시 또 떠올랐네. 혹은 태양광 패널 쪽에서 페롭스카이트가 상용화가 됐네. 그럼 다시 또 떠오를 거고. 이런 우주 산업도 같은 경우에도 좀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 판단되는 시점은 지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지금 그 누구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방향성은 지금 잡혔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방향성이 옳은지 아닌지를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가야 산업의 트렌드가 그 부분이 제시가 됐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 오늘 이 얘기 해준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투자증권 정우윤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출연. 사장님 잘 계시죠? 예, 잘 계십니다. 회사도 잘 되고. 네,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정연구원님 덕이라는 걸 아직 회사에서는 잘 모른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좀 슬 눈치챌 법도 한데. 그러게 말이에요. 알게 되겠죠. 예. 오늘 데이터 센터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사실 저도 좀 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주제는 너무 핫해요. 그러니까 너무 핫하다라는 말은 네. 건들기조차 조심스러워요. 민감하고 예민하고. 민감하고 예민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감론을박이 많은 주제예요. 그래요? 네. 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떠오른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가. 그래서 그래서 경제학자나 애널리스트 사이가 아니라 과학계에서도 과학계에서도 업계에서도 감론을박이 많습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어떤 정답이 아니라 네. 아무래도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짚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은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쟁점이 뭔지도 이게 구분이 안 가실 거예요. 나는 그거 다 되는 줄 알았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그게 그 안에다가 서버 칩 따라서 인공지능 돌리는 건데 데이터 센터에 가면 그 우주로 나가면 태양광 발전도 쉬우니까 전기도 쉽게 조달되지. 네. 우주 공간은 아주 춥다면서요. 네. 냉각도 잘 되지. 그리고 거기서 만든 데이터 밑 아래쪽으로 위성으로 쏘면 잘 들어가지. 그러니 뭐가 문제야? 그 날리기만 하면 되지. 데이터 센터를 우주 밖으로. 근데 이제 그런 쟁점들이 사실은 파고들면 여기에서 말처럼 쉽지 스토리가 좀 더 않다. 있고 예를 들면 그 파고드는 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 아마 뭐 예를 들면 12분 37초 이거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그래요.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감론을박이 많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실 때 이게 맞구나라고 따라오기보다는 이제 본인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에 대한 배팅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생각보다 더 재밌겠네. 이게 심지어는 감론을박과 뜨거운 논쟁도 있다니.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주 데이터 센터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론도 그거예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구 데이터 센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번 파고들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주 데이터 센터가 갑자기 왜 떠오르고 있을까? 네. 떠오른다라는 말이 왜 논쟁에 지금 봉착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가장 큰 배경은 역시 AI입니다. 그렇지. 데이터 센터가 많이도 필요하고 전기도 많이 먹는데 맞습니다. 이놈의 전기라는 걸 만들려다 보니까 지구 안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된다. 아니다. 풍력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가스가 많이 나니까 가스로 해야 됩니다. 그러고 있으면 아닙니다. 송전망 지나가면 싫어요. 전자파 나와요. 시끄러. 그래서 AI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리니어하게 지금 증가하고 계속하고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될 것으로 누구나 다 동의하는 시장인데 네. 과거에는 AI 서비스를 가로막는 존재가 이 인프라 쪽에서도 특히 AI 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기봤자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GPU 확보에 다들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더 어떤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냐면 AI 칩보다도 AI 인프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전력이라든지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더 많은 문제점들이 요즘에는 더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로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전력 사용량 전망치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압도적으로 우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예. 대안이 마땅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SMR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뭔가 단기간에 늘어나는 전력 전망치를 충족할 만큼의 뚜렷한 해법으로는 자리에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대안들 중 하나로 우주가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첫 번째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제목에도 적었지만 지구에 있는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전기료, 뭐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 뭐 이런 것들은 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니까 우주 쪽은 인프라가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뭐 발사 비용 줄어들고 있고 태양광 패널도 이제 조금씩 기술력이 좋아지는 것들이 나오니까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예. 관점들이 제작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둘이 크로스되는 순간이 오지 않겠느냐.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해서 쓰는 게 더 싸.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살짝 정답을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결론은 지구가 더 싸요. 네. 아직까지는 우주가 더 비쌉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가 오를 것은 명확하고 우주는 슬슬 내려가고 있는데 그 교착점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누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왜 여기에 관심을 두냐? 우주에도 우리 GPU를 팔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엔비디아 그렇지,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래서 엔비디아가 누구랑 MOU를 맺냐면 이제 스타클라우드라고 하는 스타트업에 파트너십을 맺고 지분 투자를 해요. 네. 스타클라우드는 스타트업인데 얘네의 목적은 only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얘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그러니까 스타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업이 지난해 11월 달에 실제로 우주에다가 GPU를 탑재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하나 올려놔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학습을 시켜서 이제 추론까지 성공을 해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호기 발사하고 내년도 계속해서 쭉쭉쭉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하나를 먼저 쐈어요? 쐈습니다. 그래서 학습까지 시켰어요. 뭘 쏘아 올린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그래서 여기서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 우리가 표현을 데이터 센터라고 하니까 헷갈려요. 그러게.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센터는 건물이잖아요. 그래 그 안에다 서버 잔뜩 들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라 표현을 할 거냐면 위성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위성 안에다 우리가 뭘 탑재를 하느냐? GPU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주 데이터 센터라고 저희가 표현은 하지만 하나하나가 그냥 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위성 안에 네. GPU를 몇 개나 실었어요. 잔뜩 많이 실어야 이른바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뒤에서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 네. 그 다음이 알파벳 구글도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얘네가 프로젝트 선캐쳐라는 사업을 통해서 2027년까지 자기네들 자체 AI 칩인 TPU를 탑재를 해서 네. 이제 서버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오. 최근에는 제프 베조스도 여기에 참전을 합니다. 네. 자기 회사인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기업이 예. 지난주 주말에요. 이거 길게도 아니에요. 지난주 주말에 승인을 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어요. 네. 우리가 우주에다가 5만여 개를 쏠 거니까 받아달라. 스타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약 8만 개 정도를 발사할 거라고 신청을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제일 적극적인 게 누구냐? 스페이스X죠. 스페이스X는 1월 말에 신청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먼저 신청을 넣은 스페이스X도 올해 1월 말에 신청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위성 쏘겠다고? 위성을 쏘겠다고. 근데 이걸 몇 개를 쏘겠다라고 얘기를 했냐? 스페이스X는 100만 개를 쏘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그 쏠 테니까 승인해 줘라. 승인해 달라. 그러니까 승인해 준다는 건 우리가 요 궤도 돌 거니까 요 궤도는 우리 독점으로 쓸 수 있게 딴 놈들이랑 안 부딪히게 해줘라 그 말인가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혹자들은 아니 100만 기 터무니없는 숫자 아니냐. 그냥 사재기 하는 괜히 한번 해본 얘기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고도 이만큼의 요 쉐를 우리가 좀 쓰려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신청해야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전문 용어로 알박기라고 하죠. 궤도 알박기가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태클을 누가 거냐면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걸어요. 너희가 그런 거를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숫자인데 이거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줘 버리면 그 궤도면은
나머지가 못 쓸 거 아니냐. 네. 이거 반려해라라고 공식적으로 파일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하겠다라고 많이 신청을 넣고 있는 단계예요. 각축전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근데 그 쉘은 네. 미국 거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인공위성이 다니는 길은 어찌 보면 인류 공통의 재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그걸 해주고 말고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내에서는 이 FCC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예. 최종적으로는 ITU라고 있어요. 네. 국제 기구입니다. ITU에서 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ITU도 웬만하면 승인을 다 내줘요. 그럼 뭐 하늘에 돌아다녀봐야 몇 대나 돌아다니겠어. 알았어. 그것도 그렇고 이게 ITU 같은 경우에는 우주 공간은 누구 땅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ITU 입장에서도 선착순이죠. 그러니까 그 대신 요런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몇 년도까지 발사할게요라는 거를 내면 얘네들 룰을 뭘 만들어내냐면 몇 년 예를 들면 2030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듭니다. 2030년까지 예를 들면 100개를 쏘겠습니다. 예. 하면 2028년까지는 50개는 너희가 그 대신 쏴야 돼. 2년 전까지 하프는 해라. 그러니까 그 기간의 하프 정도에는 하프까지는 쏘아 올려라 라는 식으로 얘네가 좀 그 제한을 걸어둬요. 근데 다시 말하면 그 정도 제한만 있는 거지 웬만하면 쏘겠다라고 하는 그런 플랜에 승인을 많이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많이 이제 너무 많이 발사되면 사실 이제부터는 국제 규약에서 아마 좀 걸리겠죠. 근데 알박기는 알 박아놓고 나중에 비싼 값에 팔 수 있어야 알박기인데 요거는 알 박아놓고 나는 실제로 100만 개 쏘아 올릴 계획이 없으면 알 박아놓은들 돈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은 그 대신 차지를 못하는 거죠. 그 궤도는 그 궤도는. 그렇게 알 박아놓고 에이 계획이 달라졌어요. 저희 안 쓸래요. 반납합니다라고 해도 특별히 뭐 위약금이나 이런 건 없나 봐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몇 개 사놔도 되겠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ITU에서 보는 거죠. 너희 위성 쏠 수 있어? 이 정도까지 보는 거죠. 능력 정도는 보는 능력 거야. 정도 보는 거죠. 쏠 수 있어야 한다. 자금력, 뭐 기술력. 그렇죠. 아니, 태어날 때부터 위성 쏘면서 태어난 사람도 있나?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좀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우리가 너무 머릿속에 막연해요. 우주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면 우주 데이터 센터 이러면 아마 제가 좌측 하단에 요거 그림을 제미나이한테 한번 부탁을 해봤거든요. 네. 제미나이한테 그러니까 우주의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를 너가 한번 그려줘 봐봐 네. 라고 해서 그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얘가 가지고 온 그림은 거대한 단일 모듈 형태의 우주 데이터 센터예요. 네. 그 말인 즉슨 어떤 이제 거대 구조물 자체를 띄워 올려서 이걸 데이터 센터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구조도로 상상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단일 거대한 모듈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많아요. 리스크가 많다라는 게 이게 단일 거듈 모듈을 한 번에 띄워 올릴 수가 없어요. 네. 여러 번에 나눠서 도킹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도킹 과정에서 일단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요. 그럴 수 있겠네. 두 번째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태양광 패널이 너무 넓어져야 돼요. 여기에 서버가 너무 많이 집적이 되면. 네. 그러면 패널이 너무 많이 넓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여기서 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뭐 고장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충돌에 아니면 대한 충돌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컨트롤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 예상이 되고 있냐면 분산형 데이터 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버를 아까 이프로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나의 거대한 모듈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 이걸 다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위성에 여러 대를 담아서. 음. 그래서 떨어뜨려 놓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분산형 데이터 센터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런 용어 자체가 우주 데이터 센터가 좀 헷갈리면 위성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위성인데 위성을 여러 대 띄워놨는데 그 위성 안에 들어간 게 GPU일 뿐이다. AI 칩일 뿐이다. 라는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산형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아는 데이터 센터랑 뭐가 어떻게 다른데요? 우리가 보통 지구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거는 한 곳에 서버를 다 몰아넣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면. 네. 근데 우주는 한 곳에 서버를 몰아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서버를 찢어서 놓는 거죠. 사이사이는 전선으로 연결하고. 전선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또 지구랑 다른 점이에요. 지구는 그래, 우리가 케이블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케이블 정리하는 업체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주는 케이블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뭘로 해야 되냐? 광통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에서는. 근데 우주는 또 그래도 방해물이 없잖아요. 네.
통신을 하는데 인터세틀라이트 링크라고 하는데 요 방해물이 없다 보니까 그 광통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에 구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오 그러네 말 되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형태인지는 먼저 짚고 넘어갔고 두 번째는 사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거든요. 너무 많아요 쟁점들이. 근데 오늘은 제가 딱 3가지 정도를 짚고 싶어요. 네. 첫 번째가 태양광 패널. 왜냐하면 전력을 얻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방열판. 방열판이라는 건 냉각 이슈. 세 번째가 발사입니다. 로켓 발사.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발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우스에 이제 황성영 연구원님께서 이제 써주신 내용을 제가 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대신해서 좀 전달 드린다라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지구상에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광 에너지, 예. 뭐 풍력 예. 이런 것들 그렇죠. 있잖아요. 제가 물론 신재생 에너지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구상에서의 태양 에너지의 아쉬운 점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에서 태양빛이 촥 들어오면 그거를 받아서 이제 에너지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음. 대기층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100이라고 치면 지구에 닿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 한 25%는 대기에 반사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5% 중에 또 25%는 대기권 안에 흡수가 돼요. 그리고 50 정도만 땅에 닿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 밤낮이 있죠. 예. 그 중에서 또 절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날라가지.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구름이 좀 끼고 이래버리면 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우리가 태양빛을 제대로 받기가 너무 불리해요. 그리고 제일 좋기로는 머리 위에 딱 항상 그 직각으로 떨어지면 좋겠는데 남중고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 아침 9시에는 비스듬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자전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편하지.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오른쪽 사진인데 위도에 따라서 이게 들어오는 입사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적도 부근으로 갈수록 입사각이 90도로 때려왔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이게 사실 밀도 자체가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 이게 효율 자체가 좀 아쉽다. 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우주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 일단 막아주는 대기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100을 받을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입사각 자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자세 제어를 통해서 그렇지. 항상 태양과 이게 정면으로 마주보게 할 수 있거든요.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일단 태양광의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오해하시는 게 얘네도 밤낮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게 위성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쳤을 때 예. 얘가 이렇게 돌잖아요. 예. 그럼 얘네도 일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클립스라고 하는데 그림자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얘도 사실 100% 24시간 동안 태양빛을 풀가동은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성에도 뭐가 들어가냐면 전지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태양빛이 안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얘네도 에너지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는 사실 그게 있는데 다만 이게 어떤 구간이 있냐면 여명 황혼 궤도라는 게 있어요. 얘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그림자와 햇빛 요 경계선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럼 요 여명 황혼 궤도의 장점은 뭐냐? 24시간 태양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밝아. 24시간. 그러니까 요 궤도를 차지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요 궤도는 궤도면당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 요 궤도면을 차지하기 위한 좀 그런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할 땐 저게 편하고 좋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 이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제가 태양광 패널 전문가는 사실 아닙니다. 우주산업 전문가예요. 태양광 패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우주산업 내에서의 좀 그런 흐름들만 좀 짚어드리면 네. 처음에 1958년에 위성에 처음으로 패널이 탑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태양광 패널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쓴 것보다 우주가 엄청 빠르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구는 그래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잖아요. 전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더 싸고 더 편리한. 그쵸. 예. 사실 나무 뗄감만 떼도 일단 그걸로 전력을 그렇죠,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주는 아예 없습니다. 태양광 말고는. 태양광 말고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태양광 패널을 이용을 했었어요. 1958년에 뱅가드 1이라고 하는 미국의 위성 최초로 실리콘 결정지 실리콘이 탑재된 셀 탑재가 된 위성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실리콘 패널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왜 이용이 많이 되냐면 실리콘이 되게 쌉니다. 단가가 엄청 싸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위성을 발사할 때는 위성 자체가 비싸잖아요. 네. 발사하는 것도 비싸고 위성을 만드는 것도 비싸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 써요. 싼 마이를 좀 붙이기에는 나머지가 너무 고급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휴대폰 너무 비싼 거 만들었는데 렌즈만 싸구려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휴대폰의 가격이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도 좀 비싸더라도 고급으로 넣자라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예. 그게 이제 갈륨 비소 형태의 패널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1960년대부터. 갈륨 비소화된 셀의 장점은 뭐냐? 효율이 월등히 높아져요. 단점은 너무 비싼 거예요. 네. 이거를 만드는 공정 자체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비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에 많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 일단 좀 고급으로 애가 올려놔야 얘가 한 대 한 대가 너무 소중하니까 비싼 유성이니까. 비싼 걸 넣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다시 트렌드가 옮겼어요. 실리콘으로. 왜 실리콘으로 옮기고 있냐? 이제는 한두 개 발사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발사하는 게 트렌드인데 네. 엄청 많이 발사하려고 보니까 갈륨 비소를 썼을 경우에는 이게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시 실리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다만 이 실리콘 패널을 그냥 예전처럼 효율 낮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해보자. 뭐 이종 접합이라든지 뭐 최근에 많이 나오는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그런 기술들을 접합해서 올려보자라는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자체가 결국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가 우주 쪽에서 많이 지금 창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패널 시장에서도. 그래서 저기 양도 저렇게 많이 쓰인다고요? 우주에서 쓴다고 해도? 왜냐하면 우주 쪽에서 최근에 우주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예. 수요 같은 게 만약에 많아질 경우에는 우주에서 패널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지금 기대감이 이 시장에서는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중국에 있는 업체와 컨택을 하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계속 기술 개발이 들어가는 게 결국 지상에서의 태양광 패널 수요를 찾기가 되게 난감했는데 예. 이제는 우주 쪽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수요처로 좀 창출되는 거 있을 수 아니냐라고 하는 있으니까. 기대감이 많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스타링크 위성만 보셔도 네. 버전이 올라갈수록 더 고급화된 버전으로 올라갈수록 패널 넓이가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패널이 넓어져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전력 소모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패널이 넓어질 것이다 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실리콘, 결정지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고 비소화 갈륨 같은 경우에는 효율은 높은데 이제 단가가 비싸다. 근데 여기에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형식으로 바른다든지 그런 식을 통해서 좀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텐덤식으로 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덧대어 바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 한 겹 이렇게 착 하고 페로브스카이트 한 겹 착 해가지고 여러 개를 이제 덧대어서 바르면 효율이 높아지는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빛도 결국에는 파장입니다. 네. 빛의 파장이 이렇게 있어요. 적외선, 뭐 자외선 이런 것처럼 빛도 이제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 대역을 그 층마다 더 많은 파장대를 흡수할 수 있으니까 네.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패널 쪽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내용은 냉각 쪽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의 냉각 방식은 대부분 뭐 공냉식, 액체 냉각, 액침 냉각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지상에서의 냉각 방식은 공통적으로 전도와 대류를 이용한 냉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공냉식도 결국에는 에어컨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차가운 바람이 나와서 따뜻해진 GPU로부터 열을 뺏어가는 거예요. 예. 대류 현상을 통해서. 액체 냉각도 공기 대신 냉각수로 바뀌었다 뿐이지 대류 현상을 이용한 건 똑같습니다. 그러겠지. 네. 근데 우주에는 뭐가 없죠? 재미가 없죠. 공기 매질이 없습니다. 우주에는 매질이 없어요. 우리의 온도를 뺏어갈 만한 매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우주복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어요? 죽습니다. 우주 공간에 우주복을 벗으면 죽습니다. 그냥 좀 창피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 왜? 그래서 그러니까 죽는 이유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데 추워서 죽는 건 아니다. 적어도. 왜 그렇지? 예를 들어 우주 공간에서 우주복에 양말만 벗어요. 네. 그럼 발만 나올 텐데. 죽습니다. 그래도 죽어요? 네. 왜? 왜 그러냐면 일단 기압이 없어요.
아 그래서 발이 팽창해서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1기압에 맞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킨 스쿠버 다이버 분들 보시면 엄청나게 내려가면 압력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수압을 받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잠수병이라고 해서 한 번에 너무 빠르게 올라와 버리면 갑자기 압력이 훅 낮아지면 예. 여기에서 이제 감압 현상 때문에 이게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우주는 아예 기압이 0이기 때문에 예.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이제 돌아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방사능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돌아가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추워서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우주는 영하 270도예요. 우주 배경 복사 온도가 약 절대 온도로 2.73K이기 때문에 영하 270도라서 온도가 낮은 건 맞는데 네. 춥지는 않다. 그러네. 라고 말씀드릴게요. 안 춥다. 그래서 그러면 우주에서 냉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이제 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식인데 복사량은 비례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너무 내용이 어렵나요? 뭐 아닙니다. 말로 설명하면 네, 이해될 쉬워요. 것 같아요. 예. 복사량은 뭐에 비례를 하냐면 첫 번째 온도에 비례를 해요. 뭐 그건 뭐 그래.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찜질방 가면 아주 뜨거운 네. 그 네. 뭐 수치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요. 내재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효율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도 불을 딱 켰을 때 아 뜨거라고 바로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엄청나게 높은 온도기 때문에 복사량이 많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표면적이에요. 표면적이 넓을수록 복사량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알고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으면 안 되잖아요. 낮은 상태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서 얘네를 냉각의 효율을 높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만 있냐? 넓은 표면적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방열판을 넓게 분포를 시켜서 얘네를 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 지금 제가 사진 가지고 왔거든요. 네. 보시면 좌우로 갈색 판으로 달려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갈색 판으로 달려 있는 게 뭐냐면 태양광 패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태양광 패널 봤는데 여기에 제가 파란색으로 네모 박스 친 거 있죠. 네. 이게 뭐냐면 방열판입니다. 근데 첫 번째 특징은 방열판이 넓게 분포되어 있죠. 네. 왜냐면 얘네가 온도를 낮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태양광 패널이랑 방열판이 수직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태양광 패널은 태양을 바라봐야 되는데 네. 방열판은 태양을 바라보면 효율이 떨어져요. 왜냐면 태양빛이 받으면 뜨거워지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양광 패널이 넓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데 잘 오해하시는 게 우주가 춥기 때문에 효율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방열판도 그만큼 넓게 분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열판 자체를 만드는데 거의 1메가와트 기준으로 저희가 추정했을 때는 거의 1500제곱미터 정도의 넓이가 필요하다라고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 넓이냐면 7000제곱미터가 축구장 넓이가 7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1메가와트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축구장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열판도 결국에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쟁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방열판이 어떤 쟁점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많이 발사하기 위해서 태양광 패널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방열판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 표면적의 비례. 그쵸. 표면적이 비례하니까. 그러면 온도를 빠르게 낮춰주기 위해서는 넓은 방열판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그걸 누가 만들 거냐, 과연 경제성이 있냐. 그쵸. 네. 그러니까 많이 지적받는 것 중에 방열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경제성이 되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거죠. 지금 지상에 있는 것은 방열판이 안 들어가요, 그냥?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지상에서는 공냉식, 순냉식, 정확하게 얘기하면 액체 냉각, 액침 냉각 이런 방식은 결국에는 대류 현상을 이용을 해서 열을 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사를 통한 이제 에너지 전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로켓 발사를 가지고 왔어요. 로켓 발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게 태양광 패널 넓게 필요하고요, 방열판 넓게 필요하고요 하는 건 무게가 늘어난다는 말이잖아요. 네. 여기에 GPU도 AI 칩도 실어야 되고 그럼 얘네가 발사하는데 얼마 정도 들까를 추정을 해봤는데 다행인 거는 로켓 발사 단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주 로켓 중에서 발사 단가가 제일 낮은 기업이 어디냐면 스페이스X예요. 그게. 네.
스페이스X의 발사 단가가 제일 낮는데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 로켓 중에 발사 단가가 제일 낮은 게 펠컨 9입니다. 네. 펠컨 9의 발사 단가가 얼마냐? 킬로그램당 $1,000예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가 추정한 기준으로는 1메가와트급의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게가 59톤입니다. 59톤. 어이구. 그러면 59톤에 킬로그램당 $1,000를 곱하면 5,900만 달러가 나와요. 예, 이게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상에서 구축하는 비용 대비 로켓 발사 단가만 해도 이미 벌써 얘네가 더 비싸요. 넘어선다 네, 비용이. 네. 그래서 로켓 발사 단가가 이미 넘어서니까 일론 머스크도 뭐라고 언급하냐면 우주 데이터 센터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로켓 기술력으로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렇지, 일론 머스크가 그렇지. 제시하는 게 뭐냐? 더 큰 로켓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큰 로켓.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스타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발사 단가가 저희가 추정했을 때는 약 펠컨 9 대비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네가 등장을 해야만 우주 데이터 센터도 비용단에서의 감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킬로그램은 $1,000 대비해서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5,900만 달러에서 거의 590만 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축 비용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이유가 이 발사 비용의 단가 하락도 작용을 한다. 그래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네. 결론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됩니다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있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지상에서 데이터 센터 비용 구축하는 거를 저희가 비용을 좀 추정을 했거든요. 비용 추정에서 여기 들어간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과 예. 이거를 운용 비용으로 나눴어요. 여기서 말하는 운용 비용은 어려운 거 안 하고 그냥 전기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에 AI 칩 비용 그리고 AI 칩을 제외한 인프라 비용 요 두 가지를 넣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추정한 건 아니고 AI 칩 비용 같은 경우에는 2,900만 달러가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엔비디아에 있는 GPU 스펙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예, 예. 이것도 1메가와트 기준입니다. 1메가와트급 기준으로 가지고 온 게 2,900만 달러 네. 정도 되고 AI 칩 비용을 제외한 인프라 비용은 이것도 저희가 추정한 건 아니고 터널 앤 타운센드라고 하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 매년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그게 1,400만 달러를 해서 4,400만 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4,400만 정도가 이제 구축이 되는 거고 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어려웠던 게 국가마다 전기요금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전 세계 가정용 전기요금 평균이 네. 킬로와트 시당 0.15달러입니다. 0.15달러.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잘 감이 안 오는데요. 그게 이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가정용 전기 평균 여기 보시면 미국은 0.2달러 정도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좀 선진국 대비해서는 싼 편이긴 해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로 기준 잡은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정주 같은 경우 이거보다 훨씬 비싼데 가정용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은 좀 더 싸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을 하자 해서 0.15달러를 기준으로 했고 1메가와트 연 환산 비용을 했을 때 200만 달러 정도가 나오는데 내용 연수를 5년 정도로 잡았을 때 약 1,000만 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전기요금 오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기타 IT 뭐 전력 송신망이라든지 이런 거 구축하는 비용들은 다 제외를 했다라는 점 네.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합쳐서 5,400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주 데이터 센터 비용은 얼마냐? 정리를 해둔 건데 네. 우주 데이터 센터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제조 비용. 제조 비용은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태양광 패널, 방열 시스템, IT 장비 이렇게 되는데 여기 위성체라고 있죠. 네. 네. 위성체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위성입니다. 네. 위성에 그냥 GPU를 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성에 들어가는 게 태양광 패널도 들어가고 방열 시스템도 들어가지만 다른 위성체들도 많이 들어가요. 뭐 자세 제어라든지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서 요 비용까지 담아서 추정을 한 게 얼마냐면 1억 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네. 1메가와트 기준. 그리고 여기에 발사 비용인 5,900만 달러를 더하면 한 1억 6천만 달러가 지금 적게 잡아도 1억 6천만 달러 정도가 나와요. 네. 그러면 지구상에서 구축하는 비용이 약 5,400만 달러라고 제가 추정을 했으니까 아직까지도 최소로 잡아도 한 3배 정도 차이가 3배 난다. 이상. 네. 차이가 난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구에서 구축하는 게 더 싼긴 한데 뭐는 올라가죠? 우주에서 구축하는 비용은 올라가고 지구에서 구축하는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우주에서 구축하는 비용은 계속해서 떨어진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나는 시점을 이제
테크 기업들은 이제 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계적으로 이제 논문이나 뭐 여러 가지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의 보고서들을 다 읽어봐도 된다 안 된다로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 근데 되는 방향으로 기술 발전이 되고 있고 방향성 자체가 이쪽으로 올리기 위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주 데이터 센터로 뭐라고 말했냐면 위성이라고 했죠. 결국엔 위성이에요. 그럼 전체 방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흐름을 유지되냐? 위성을 많이 발사하는 이 흐름 자체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우주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로켓 발사 단가가 낮아지면서 뭐 위성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측 위성이라든지 이런 위성들이 많이 발사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원오브 댐, 그러니까 그 중 하나로서 우주 데이터 센터도 그런 역할 중 하나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고 이게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결국에는 그쪽으로 되려는 방향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겠구나. 우주 데이터 센터가 뭐 관련해서 막 띠이 나왔는데 이게 뭐지? 우왕좌왕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주요 쟁점들을 오늘은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교차하는 시점은 언제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 딱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 그냥 아주 러프하게라도 러프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 정도는 필수다. 필수. 그럼 그게 언제냐? 일단 지금 개발 중인데 내년도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상용화를 시도하는 단계가. 그러면 2027년도에 상용화를 시도를 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영그러지려면 적어도 2, 3년 정도는 돼야 발사 횟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2030년 초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도 우주 산업 내에서는 되게 보수적인 양반이거든요. 양반이라고 하면 그렇고 보수적인 분이시거든요. 이분도 10년 이내에 기가와트급 우주 데이터 센터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결국에는 발사 단가의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좀 구축 비용? 왜냐하면 태양광 패널도 지금 페로브스카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업계에서도 지금 많이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왜냐하면 그것도 지금 상용화가 된다 안 된다로 지금 많이 학계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 발전이 우주 쪽에서 얹어질 경우에는 효율이 높아지고 이거를 대량 생산 쪽으로 라인업이 틀어졌을 때 단가가 낮아지면 발사 비용 하락과 동시에 이것도 낮아질 수 있는. 그러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큼 공상과학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구장창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용 떨어질 것 같다 이거죠. 비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겠네요. 3배인데 그게 뭔가 크로스되는 시점을 보자는 거니까. 왜냐하면 러프하게 아까 1억 6천만 달러에서 5,900만 달러가 발사 비용이었거든요. 그거 10분의 1로만 줄여들어도 590만 달러로 줄이니까 1억 1천만 달러, 1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배가 된 거죠. 그럼 내년도 이제 뭐 한 몇 년 뒤에는 2배까지 일단 좁혔다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그 뒤에도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그래서 최근에 그 GDC였나 거기서 그 엔비디아에서 뭘 발표하냐면 우주용 AI 칩 플랫폼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그쪽으로 수요가 발생될 거라는 거를 미리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 패널 업체들 중국 쪽이나 국내에서도 여기가 수요가 신규로 발생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술 개발 쪽을 그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우주에서도 전기 만드는 게 잘 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패널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지더라도 실리콘 기반의 패널이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을 가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의 좀 산업적인 스토리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그런 시장도 있구나라고 하는데 추후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뉴스에 간헐적으로 점점 주기가 짧게 계속 뜰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때 그 연구원이 말했던 내용들의 쟁점들이 요게 요렇게 해소가 돼서 다시 또 떠오르고 있고 발사 비용이 좀 해소가 돼서 그럼 다시 또 떠올랐네. 혹은 태양광 패널 쪽에서 페롭스카이트가 상용화가 됐네. 그럼 다시 또 떠오를 거고. 그래서 그런 쟁점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요런 우주 산업도 같은 경우에도 좀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주 산업들이. 근데 좀 무식한 질문 해도 되나요? 만약 성공했다고 치고 3배의 비용이 뭐 한 1.5배 뭐 아니면 뭐 거의 크로스. 어떤
비용은 해결됐다 하더라도 뭐 다른 문제는 없나요? 뭐 고장이라든지 뭐 많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러프하게나마 너무 짚었는데 다른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예상되는 댓글을 읽어보자면 우주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넓은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면 우주 쓰레기들이 부딪히면 고장나면 어떡할 거냐. 사람이 갇혀 고칠 수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위성도 결국 수명이 있거든요. 위성의 수명이 닿으면 어떡할 거냐. 회수해올 거냐. 네, 해소를 해올 거냐. 그리고 위성이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거기에 누가 올릴 수 있느냐. 라는 문제부터 많이 있는데 우주 쓰레기 문제를 먼저 좀 짚어서 드리면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사업적으로 저해가 심할 정도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어들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유의미한 문제까지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규약이 안 만들어지는데 아마 점점 우주 쓰레기가 문제가 많아지면 국제 규약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위성 발사에 신청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신청을 받을 때 다음번 이럴 거예요. 약간 그 탄소도 왜 판매 그 탄소 그 제한을 두는 것처럼 너희가 이거 위성 개수 혹은 무게 이만큼 올릴 거면 이만큼의 우주 쓰레기를 그러니까 그거를 회수할 수 있게 분담금을 내라 라던 방식이라든지 그런 방식이 아마 추후에 논의되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게 우스운 문제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그거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될까? 거의 뭐 지금은 뭐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좁혀질 것이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도 이 시장을 넥스트 스텝으로 보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중국 내에서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단가는 낮아지고 이런 문제에서 새로운 수요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수요처가 이만한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기술 개발이 될 경우에는 신규로 좀 수요가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태양광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들여다보다가도 궁금한 게 여전히 있으실 텐데 오늘 알려주러 오셨지만 본인도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네. 난 이게 좀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들여다보면 뭐가 궁금해지나요? 이 주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주 데이터 센터의 좀 궁극적인 역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이 우주 데이터 센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도 학습용이 있고 뭐랄까요 추론이 있고 학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 그리고 추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추론을 해서 답변을 주는 방식인데 지금은 우주 데이터 센터가 학습용으로만 올라가요. 학습용으로만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 시장이 좀 연그러질 경우 그러니까 좀 만약에 좀 유의미하게 커졌다라고 가정될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추론에 대한 수요도 잊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결국 또 통신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왔다 갔다 하는 통신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성 통신에 대한 수요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제 투입되는 기업들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이 통신은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사실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궁금한 것들 중 하나가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봤다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회사들은 어떻게 답을 내고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그런 거를 하려는 기업들도 구체적인 좀 뭐랄까요 그분들의 레포트는 다 읽어봤는데 아직까지 막 시장에서의 의구심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만한 그 해결책들은 아직까지 못 내고 있더라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야라는 수준이군요. 아 거기 단계를 이제는 더 넘어가서 신청까지 해놓고 우리 신청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돈을 투입할 거야 단계로 이제 접어든 단계. 그래서 아마 저도 이거를 자료를 쓰면서도 두려웠던 거는 너무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스페이스X도 언제 이거를 신청을 했냐면 1월 말에 1월 30일 날 우리 올릴게요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블루 오리진은 지난주 주말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최근 일이에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좀 해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 대한 이제 상장을 앞두고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우주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있는데
우주가 인프라야라고 외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냥 우주 데이터 센터를 왜 이 사람이 또 얘기를 많이 할까라고 하면 우주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결국엔 GPU를 많이 발사를 해야 되는데 많이 발사하면 결국에는 뭐로 이어지냐면 자기의 발사 수요로 이어지잖아요. 그냥 본인의 기업 가치에도 이게 사실 긍정적인 효과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일론 머스크는 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거대 담론으로 이 얘기를 계속 꺼낼 거예요. 마치 전기차 시장에서 네. 본인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갔던 게 전기차 시장의 담론을 계속해서 역설을 했었잖아요. 그냥 그거를 본인의 헤게모니를 만들어갔던 것처럼 우주 데이터 센터도 본인이 많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피치를 많이 올릴 겁니다.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네. 그렇게 해야 본인의 가장 큰 우주 인프라 기업인 스페이스X에 대한 니즈도 커질 수 있고 발사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본인 기업 가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론 머스크도 아마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 실제로 되든 안 되든 그냥 던져보는 말이다. 뭐 되든 안 라는 되든 뉘앙스인데요, 그죠? 네. 그럼 일론 머스크가 던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무슨 소리야 도대체 뭐 그렇게 넘어갔을 거라서. 제프 베조스도 요즘엔 던지고 있어요. 우주 데이터 센터. 네. 제프 베조스도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자사의 로켓 기업이 있거든요. 이제 블루 오리진도 이제 던졌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님도 던지셨고. 근데 던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네. 본인들이 나가서 그거 할 생각은 없고 그거 할 사람들이 많아지면 본인들이 중간에서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파는 사람들이네요 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한다라고는 하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발사 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먼저 좀 하면 좋겠는데 아니죠. 이제는 하겠죠. 하고 나서 이러겠죠. 거 봐. 이거 잘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해봐야지. 근데 그렇게 되면 누구 통해서 올릴 수밖에 없냐면 자기네를 통해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들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좋은 게 엔비디아가 정말 곡괭이 파는 입장인 게 우주 데이터 센터 많아지면 결국에 GPU 수요가 많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냉각도 잘 되고 하니까 결국은 전기 문제가 진짜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였나 보네요. 전기 문제가 저는 계속해서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게 네. 지금 단기적인 답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지어지는 게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집에서 에어컨 좀 끕시다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수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막대한 양의 전력 인프라가 들어와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또 대안으로 또 올라올 수 있는 게 또 이 섹터가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오늘은 담론을 제시를 해봤다. 그런데 비싸다 일단. 아직은 비싸다. 아직은 비싸다. 기술적 난관은 뭐 특별히는 없는데 특별히는 다만 실업 아까 띄웠다고 하지 않았나요? 통신 올렸어요. 지금 예, 이미 올렸습니다. 통신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아직까지 뭐 태양광 패널 가격 낮추는 그러니까 가격 낮추는 게 제일 기술적 담론인 거고 통신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통신은 기술적으로 되는지가 확인이 아직 안 됐죠. 아니요 통신도 됩니다. 통신은 그냥 스타링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통신 위성 통신이랑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양이 많아지면 트래픽이 많아지면 이 데이터 센터만을 위한 통신망을 또 구축을 해야 될까? 혹은 데이터 센터를 올리는 겸 거기에 통신 안테나를 달아서 할 것인가? 약간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뭐 국제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일체형이든 뭐 분산형이든 좀 제시된 건 없어요? 이렇게 할 거다라든지 뭐. 제시된 사진이 있긴 있는데 예. 이게 상상도거든요. 상상도를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요거예요. 화면 보시면 이게 스타클라우드가 제시한 사진이에요. 예. 근데 스타클라우드는 일체형을 기준으로 지금 제시를 했어요. 상상도를. 그래서 보시면 여기 사진 보시면 거대한 네모난 이게 보이시죠? 예. 이게 다 태양광 패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로 세로 4km 돼 있죠. 예. 가로 세로 4km 넓이의 태양광 패널을 예. 배치를 해서 예. 그 안에 보면 5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예요. 5기가와트급이면 엄청 큰 거예요. 예. 5기가와트급이면 보통 우리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100메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예, 예. 5기가와트급이면 엄청 큰 건데 이거를 가로 세로 4km 형태로 하겠다라고 지금 상상도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단일형 모듈 형태로 상상도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모듈 자체가 하나의 모듈 자체가 컨트롤하는 게 너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분산형의 가능성을 저는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분산형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스타클라우드는 하여튼 뭐 되게 크고 효율적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 큰 걸 상정을 해놨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 상상도를 뭐 아마 축구장 몇 개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하겠네요. 4km 곱하기 4km니까 넓이로 따지면 16제곱킬로미터 이거죠. 적지 않네. 네. 그런 게 우주에 하여튼 뭐 약간 좀 규모를 강조하려고 그렇게 상상도로 그린 걸 수도 있는데 네. 야 대단하네. 저게 추론형으로 바뀌면 저게 아까 뭐가 더 달라져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추론형으로 바뀌면 추론형으로 바뀌면 이제 문제는 이제 지상과의 통신이 원활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탁 쓰면 바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돼야 되니까 네. 그런 통신 쪽에 대한 기능도 부각이 많이 될 거예요. 그건 광통신으로 해야 된다. 그 광통신으로 돼야 되는 거죠. 광통신은 중간에 뭐 그 먼지 끼거나 구름 끼거나 뭐 비행기 지나거나 하면 안 되는. 느려지죠. 그래서 결국 방향성 자체도 이제 뭔가를 많이 발사하는 그 방향성 전체 틀은 변함이 없다. 저기에 저것도 뭐 쓸모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저거 쓰다가 이제 구름 끼면 또 다른 걸로 쓰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 그때. 그러나 저러나 저기에도 메모리는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 네, 그죠?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사 열심히 잘 해라. 바람도 잡고. 맞습니다. 우리가 메모리 잘 팔 테니까. 그래서 예전에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우주 태양광을 모아서 그 전력을 지상으로 송신해주면 어떨까? 그 과학자 테슬라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현실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력을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네, 손실이 막 있을 거고. 너무 막대합니다. 네. 네, 너무 막대해서 이걸 뭐 사실 배터리 팩을 그냥 낙하산 달고 놓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선으로 결국은 가야 되는데 사실 그건 더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무선으로 전력을 송신한다라는 말은 그냥 아직까지는 너무 공상과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보다는 차라리 우주 데이터 센터가 훨씬 더 현실성에 가깝다입니다. 재밌겠네. 난 바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여전히 남아 있는 건 많지만 뭐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되는데 경제적으로 되는지를 이제 근데 기술적으로는 되죠. 지금 이미 됐어요. 기술적으로 이미 실증적으로 하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많이 하다 보면 규모의 경제로 규모의 인해서 경제로 극복할 수도 하는 건 있겠네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그냥 되는 거네요. 지금도 이미 하나가 발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성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싸움으로 이제는 도입한 거죠. 그거는 시간의 문제잖아요, 그냥.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만약에 정말 이게 뭐 전기차처럼 막 이게 경제성이나 실용성이 없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 판단되는 시점은 지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지금 그 누구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방향성은 지금 잡혔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방향성이 옳은지 아닌지를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에 대한 관심도를 그러니까 가지고 가야 산업의 트렌드가 그 부분이 제시가 됐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아무튼 재밌습니다. 이게 그냥 재미로만 보면 되는데 이게 또 다 이게 주식 시장에 연결되고 주가 올라가고 뭐 말도 안 되는 회사 막 올라가고 말 되는 회사는 안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막 답답한 마음에 또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재밌습니다. 또 이런 게 또 있었고. 자,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님. 오늘은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 만드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 특히 좀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집중해서 일론 머스크는 된다고 했는데 오늘 정의훈 연구원은 쉽지 않아. 다양한 문제가 있다. 그건 일론 머스크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라는 결론을 내려주셨네요. 그런가요? 정명권 말이 맞겠지. 사실 일론 머스크가 뭘 합니까? 네, 재밌게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